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 이슈 언박싱 진행합니다.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 변호사님 딸은 어떻게 수능 잘 봤답니까? 뭐 그런 거는 묻지 말라고 해서 제대로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당일에 뭐 응원해 주셨어요? 수능 당일에? 응원을 하러 갈 수도 없고. 그렇네요. 예. 집에서. 그리고 끝나고 나면 보통 뭐 수능이나 예전 학력고사 세대인데 저는 학력고사 끝나고 나면 그날 밤에 어디가 뭐 거리에 청년들이 흘러 넘쳤다 넘치죠. 뭐 예. 무슨 그래서 사건 사고가 있었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그 실기 내지는 면접 뭐 논술 이런 것 때문에요. 그게 더 이제 또 코로나 위험이 더 있거든요. 확진자 이 못 부분은. 보잖아요, 시험. 예, 아예 못 보게 돼 있고 이러니까 다들 조용히 집에서 자가격리에 가까운 그렇죠. 철통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능 시험은 확진이 됐더라도 별도의 장소에 시험을 보지만 이 면접이나 그런 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면접이 동영상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논술이나 실기가 있잖아. 예체능 예, 같은 경우는요. 예.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자가격리 수준이에요, 진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자, 오늘 2시에 부분 개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의 변창흠 한국도시주택공사 LH 사장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해철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또 여성가족부 장관의 정영희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을 했는데요. 이 내부처의 장관 교체를 하겠다는 거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김현미 장관 후임이죠. 변창흠 후보자는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사장도 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 LH 사장 등을 지내면서 이런 주택 공급에 대해서 좀 많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진영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전해철 후보자는 삼선 의원이죠. 그리고 이른바 삼철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으면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지낸 그런 경력이 부각이 되고 있고 한때 차기 법무장관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원년 멤버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 관료 출신 권덕철 후보자가 발탁이 됐는데 권 후보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요직을 두루 거쳤고 이정옥 그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정영애 후보자는 여성단체 출신으로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 인사수석 지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료 승진 부분이니까요. 네. 크게 논란이 없을 것 같고 여가부 장관은 다들 교체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논란이 없을 것 같고 제일 크게 화제가 된 건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다. 네. 여러 곳에서 교체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교체를 해버리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임한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못하다가 이번에 어쨌든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역시 시장의 시그널 혹은 여론 이런 걸 봤을까요? 그런 것도 봤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이 하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강화하는 거 이번 개각이. 하나는 또 마이너스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대통령께서 공무원과 그다음에 권력기관 개혁에 관해서 그립을 딱 유지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읽히는데요. 하나는 플러스 요인 강화라는 거는 사실 조금 이따도 얘기를 나눈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부동산이 제일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사실 추경 갈등 이거보다도 이번 주에 쭉 나왔던 걸 보면 부정적인 요인, 대통령의 그 국정수행 평가의 부정적인 요인이 부동산 부분이었는데 부동산 부분을 변창흠 사장으로 임명을 한 건 LH 사장을 임명을 한 거는 저는 이거는 공공 부분에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냥 공급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SH 사장, LH 사장, 그다음에 이분이 사회주택 이런 데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공 사이드에서 공공 부분에서 주택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 요인 강화하는 부분들은 정은경, 권덕철 전문가 투탑 체제로 이 코로나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보여주는 거고요. 전해철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다잡기 부분도 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에서 이제 경찰 파트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권력기관 개혁 그다음에 이런 남은 과제를 해결을 하겠다 끝까지 이런 의지들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실의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이것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던 이모 부실장이 어제 오후 9시 15분쯤 그러니까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수색 도중 발견했는데요. 이 씨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오후 6시 반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이후에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종적을 감췄고요. 이 씨는 숨지기 전에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이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했지만 이 씨를 어제 발견했을 땐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인들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결국은 이게 수사가 진행된 것은 선관위가 고발했기 때문에 진행된 건데 복합기 대납 60여만 원. 근데 그 문제 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그것 가지고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었을까? 고개가 갸우뚱거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뭐 검찰에서 별건을 들여다봤냐? 다른 혐의를 들여다봤냐? 아니면 인권 유린이 있었느냐? 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다들 뭐 안타까운 죽음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이유를 둘러싸고 잔인한 수사에 의한 죽음 또는 별건 수사 등 좀 가혹한 수사에 의한 죽음이냐 아니면 뭐 야당 쪽에서는 모든 걸 안고 가는 충심에 따른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의혹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예. 본인이 끌어안고 갔다라고 예. 하는 취지의 평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사실관계를 보다 분명히 해야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한 의도에 따라서 추론을 거듭해서 이거 자꾸 얘기하는 것은 고인 앞에서 좀 적절치 예. 않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오늘 같은 시점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결국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분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 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의혹은 지금 제기된 상태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때 인권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해라 이런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또 모든 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하고 있고 네.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지검장인데 추미애 대표 쪽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반대 라인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을 어떻게 견제하려고 지금 이렇게 인권 조사해보라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니만큼 그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윤 총장이 보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거든요.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어서 그런 가운데 이 인권 관련된 조사도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거니까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만큼 윤 총장이 지금 업무나 뭐 직무 수행에 있어서 모든 행동이나 뭐 발언이나 이런 게 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건 한번 꼭 그 나중에 지금 당장은 뭐 일이 하도 바쁘게 굴러가니까 안 들여다보고 제대로 못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공적 조직을 피징계 혐의인 윤석열 총장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꼭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감찰관 대검 감찰관실에서 그 압수수색했던 것에 대해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서 다시 들여다봐라. 내지는 그쪽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고 어제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조직을 대검이라고 하는 공조직, 인권감독관실이라고 하는 공조직을 자신의 징계와 관련된 업무를 했던 감찰관실에 대해서 수사하도록 하거나 들여다보도록 하게 하는 거는 공적 조직을 사적으로 유용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지금 이 이야기도 중앙지검의 인권 물론 인권 침해가 있었는데 잘 들여다봐야 되죠. 근데 참 타이밍이 묘하죠. 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혹시 본인의 지금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적 조직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라도 꼭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예. 고인과 이 대표는 오래된 관계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가 전남 지역 국회의원이던 2000년쯤부터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구를 이 이모 실장, 부실장이 관리를 했는데 이 대표 의원실 비서관, 뭐 전남지사 정무 특보를 거쳤고 최측근으로 꼽혔어요 그동안.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게 2014년 전남지사 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당비 대납 혐의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올해 4.15 총선에는 종로 선거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조직 관련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복합기 문제나 이런 것도 이 이모 부실장이 담당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9월부터 당대표실 부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자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가족에게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라고 밝혔고 오후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교수단체 대표 회동만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나머지 일정은 다 취소를 했습니다. 예,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만 검찰 조사 도중에 사망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79명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05년부터 참 2014년까지 10년 동안 자살한 기업인과 공직자는 9명.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느냐. 이거는 뭐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조사 시 과연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 모욕적이고 또 모독적인 그런 발언들은 없었는지 한번 검찰 스스로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성해야 됩니다. 사실 뭐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검찰 조사에 이제 변호사들도 참여를 한단 말이죠. 참여를 하면 뭐 이런저런 뭐 순조롭게 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뭐 시국 사건이나 또는 노동 사건이나 이런 걸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법리적인 그 의견이 틀려서 검사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목소리가 높아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검사가 한마디 딱 하죠. 변호사님, 이게 피의자한테 유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그냥 뭐 아무 말도 못하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예. 굉장히 참 변호사로서도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그 잔인한 어떤 추궁이나 또는 뭐 가족들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거 다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예. 당해본 사람들은 예. 알겠습니다. 스스로 자성해야 되는데. 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거고요. 네,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최근에 떨어졌다. 결국은 추윤 갈등, 뭐 부동산은 지금 뭐 밑으로 깔고 가는 거니까 추윤 갈등이 폭발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뭐 아침에 몇몇 의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뭐 종합해 보면 일일비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고 추윤 갈등 때문에 이렇게 빠졌을 거다 그렇게는 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그동안 180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12월 4일이 됐잖아요. 근데 이 12월 4일 동안 올 동안 민심이 원했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던 그런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반영이 됐냐. 한 일이 뭐냐? 뭐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건 그 민주당을 지지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지난번 조사보다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박정 기자가 네. 이야기한 이렇게 막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는데 왜 뭐 공수처를 통과 못 시키고 또 검찰총장 한 명 이렇게 못하느냐 뭐 이런 좀 네, 호남 쪽 지지와 예. 뭐 진보 쪽 지지가 빠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언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렇게 써대는데 지지율이 안 빠지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아마 뭐 중도층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그건 어떻게 보면 또 핑계일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저는 그 지금 이렇게 파도 위에서 바람 불면서 파도가 이렇게 살랑살랑 치는 거는 여기에서 추윤 갈등은 분명히 요인이 된다. 근데 저류에 깔고 있는 것은 조류의 흐름에서는 역시 부동산 문제나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 먹고 살기 힘든데 저렇게 싸우기까지 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싸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떨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 데이터를 쭉 봐도 부동산, 경제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그 부정적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몇 배 높은 요인으로 추윤 갈등보다 한 3배 정도 높은 요인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팩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개각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그 9일날 본회의에서 소위 개혁 과제들 또는 민생 과제들을 9일 본회의까지 얼마나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거냐. 그다음에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이제 개각으로부터 오는 국민들의 이렇게 기대감을 얼마나 상승시켜 줄 수 있을 거냐. 그다음에 10일 날 예정돼 있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그게 뭐 1차가 될지 2차가 될지 모릅니다. 뭐 증인 신청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 번에 안 끝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요 과정이 12월 초 요 시리즈들이 4일, 9일, 10일로 이어지는 시리즈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좀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 과제를 따박따박 해결해내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향후에는 좀 더 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여기저기 좀 물어보면 3차 재난지원금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뭐 어떻게 보면 2차 재난지원금 때가 똑같아 져가지고 효과가 없는데 왜 그걸 또 하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글쎄요 뭐 그것도 저는 뭐 지지층 입장에서는 조금 빠지는 영향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근데 민주당과 청와대도 뭐 여론이 빠져서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야당도 그렇죠.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데 저러면 저럴수록 그 야당 후보는 점점 가라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안 보이죠. 머리 위에 맷돌을 이고 있는 느낌일 겁니다. 이제 머리에만 있던 맷돌이 어깨까지 짓누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할 거고 이번에 여론조사도 이렇게 보시면 민주당 쪽에서 여당 쪽에서 일부 빠져서 절대 국민의힘으로 안 가요. 안 가고 전부 다 유보층이 좀 늘어나서 이제 저수지에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수지에 있는 고여 있는 그 유보층들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땡겨올 수 있는 매력적인 정치적 리더나 새로운 변화, 그 비호감도를 상쇄시킬 수 있는 좀 새로운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쭉 여론조사나 지금의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그 이름으로 과연 대선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런 회의감이 들거든요. 그 비호감을 어떻게 빼려고 해도 안 되잖아 이름 바꿔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인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한다고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뭐 이른바 당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윤 총장한테 결합한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은 쪼그라들게 되는 거고 야당의 역할이나 지위를 잃게 될 텐데 거기까지 안 가기 위해서 뭐 정치 안 할 거라고 밝혀라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문도 있고 한데 윤 총장은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타개할 만한 뭔가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는 게 제일 답답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 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 절차 작업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7일로 미뤄진 것 같아요. 오늘 안 되고 야당이 반대했다고 하는데 뭐 야당이 반대한 것도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잘 한번 원내대표들 오늘 아침에 그 당 대표들 간의 회담을 하면서 원내대표들하고 잘 상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박병석 의장에 대한 민주당의 예우 차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또 이제 명분을 축적할 시간도 예.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결국은 7일 날도 뭐 야당은 응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은 7일 날 법사위 소위 강행, 네. 8일 날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전체회의. 강행, 9일 날 국회 본회의 의결. 그 야당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빡빡합니다. 네. 근데 남아 있는 수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날짜도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예. 근데 이제 글쎄요. 이번 본회의 때 뭔가 가시적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제도 개혁의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민주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9일 날 처리한다는 그냥 냅뒀다가는 정말 공수처장이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지금보다 제도적으로는 힘이 더 빠지는 거죠. 지금이 그러면은 야 이왕 그렇게 되니까 실리를 좀 챙기자. 그래서 극적으로 어떻게 합의. 국민의힘의 지금 스탠스로 봐서는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낫거든요. 예. 그래서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챙기는 게 예. 나은데 지금의 정치적 스탠스로 봐서는 그냥 뭐 지금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기회가 왔다, 때가 왔다 이런 식의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사실 민주당이 야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개혁 입법
늦어져서 그런 거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것 예. 같아요. 물 들어왔다 노져라. 예. 글쎄 물이 제대로 들어온 것처럼 안 보이거든요. 다 그 유보층으로 가 있지.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도 아직 안 빠졌어요. 양쪽 다 좀 지금의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 번 비슷한 걸 겪었잖아요. 상임위 그 18개에서 일곱 개 가져가라는데 법사위 안 주면 하나도 안 하겠다. 근데 결국은 손해는 국민의힘만 봤거든요. 나중에는. 네. 예. 그러니까 또 그러면 비슷한 것을 할 것이냐. 아까 변호사님께서 뭐 실리 명분 얘기해 줬는데 이걸 만일 9일날 단독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실리 명분 다 읽게 되는데. 다 근데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중진 의원들은 사실 받으려고 하고 싶어 했어요. 받으려고 했는데 초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반대하고. 근데 오늘 이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 열릴 때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초선 의원 10명이 와서 피켓팅을 했습니다. 예, 뭐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피켓을 들었는데 친문 돌격대 반대, 뭐 악법, 공수처법, 윤석열 찍어내기법 이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어요. 이 뭐냐면 여전히 초선 의원들은 이거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조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진 의원들 중에서는 실리 챙기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분명히 있는데 또 지난번 상임위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초선 의원들의 반대와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당의 문턱을 못 넘고 결국엔 공수처법이 민주당의 개정안을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조영 원내대표가 상임위 협상안을 가안을 들고 가서 결국은 이렇게 백 맞은 거는 예. 방금 박 기자 얘기처럼 초선이 반대한 네, 건데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게 정치라는 게 논쟁, 토론, 협상 뭐 그렇기 때문에 종합 매술이라고 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글쎄 모르겠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쪽에 그렇게 좋은 쪽만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뭐 장애투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요.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좀 지도부가 좀 빡빡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뭐 9일 네, 시간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